범죄 심리 전문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꿰뚫어 봅니다. 자, 사람의 마음 그리고 정치의 판을 꿰뚫어 보는 최고의 베테랑이 계시죠. 우리 배상원 프로파일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그냥 뭐 정치인들이 역시 예측 불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재밌는 구경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많은 국민들과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구속영장이 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됐거든요. 이 사유를 봤더니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다툼의 여지라고 하는 건 상투적인 얘기고 제일 제가 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주거, 가족관계, 경력을 고려하면 네. 인멸과 도망의 여지가 없다. 도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 내란 관련된 그거의 중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경력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불구속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방어기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그 부분을 앞에 첫 번째의 계엄의 위법성 인지하지 못했다와 같은 논리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이게 이러한 말도 좀 있어요. 박성재가 만약에 이번에 박성재 법무장관이 구속이 됐으면 이게 조희대까지 조희대 탄핵이라든가 조희대 논란까지 퍼질 염려가 있어서 이 선에서 좀 잘났다라는 의혹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맥락상 아무래도 일종의 사법 카르텔 같은 것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네. 아마 입구가 박성재라든가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죠. 네. 뒤에 말씀하실 황교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법무부 장관 소위 뿌리 깊은 사법 카르텔에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석연치 않은 불구속의 이유가 석연치 않은, 그러니까 조건이 같아도 왜 이 사람들은 다 불구속 시키느냐. 그렇죠. 소위 말하는 뭐 무권 유죄, 유권 무죄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대부분 유명 로펌과 연결된 사람들 아니면 중요한 어떤 사법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조희대에 관련된 부분과 연결시키는 것이 그런 어떤 일종의 억측이지만은 그거를 이들이 현실화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그래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들 사이에 뭐가 네트워크가 있나? 왜 이 사람들은 같은 조건인데 구속되지 않고 되게 좋은 말로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불구속 안 시켜야 돼. 아니 당연히 그럼 그런 학교 나오고 그런 자리는 있으니까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그거 자체가 불구속 사유는 되면 안 되지.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굉장히 좀 계속 괜히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법의 양 이론을 항상 저는 의심합니다. 범죄학에서는 법의 양 이론이라는 것은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많이 알고 그걸 많이 이용하니까 절대 구속되지 않고 절대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집행유예 아니면 뭔가 보석. 이게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갈등주의 범죄학 이론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나온 사람, 대법관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큰 사고를 쳐도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검사 징계법도 검사는 아무리 뭘 해도 그렇죠. 네, 이렇게 파면당이 그 법의 양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검사징계법이죠. 그렇죠. 아니 검사는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나? 그 자기들 스스로도 준사법기관이라고 자칭 떠들어요. 그럼 준사법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지들 마음대로 기소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나서 자기들 사고 치고 술 처먹고 뭔가 뭔 짓을 해도 해부려도 처벌받지 않아?
그런 게 무슨 준사법기관이야라고 자기들이 붙여요. 헌법에 준사법기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법의양 이론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갈등주의 범죄학자들이 상당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법의 양 이론입니다. 네. 또 박성재 장관, 저는 솔직히 박성재 장관 이 발언을 보면서 좀 나치 때 아이히만이 좀 떠오르긴 했는데요. 아, 개법의 위법성 다 인지 못했다. 그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시를 한 거다. 아이히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법정에서 자기가 하나의 그 생각이 없이 그냥 한 거고 나는 그냥 나치 체제에서의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나는 의도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거든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네. 그 한나 아렌트 같은 학자들이 왜 그럼 생각해 보면 나치 치하에서의 나치에서 부역했던 많은 사람들한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히틀러 하나만으로 끝나. 왜 히틀러가 다 시켰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다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아니면 임명된 사람이고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아무도 처벌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도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법의 절차대로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몇만 하고 나머지 밑에.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학살되고 죽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윤석열도 영향력 3,000개 준비를 했고 실제적으로 무엇보다 한동훈마저도 뭐 이재명 대통령 비롯해 몇몇 조국 이렇게 이름 거론하면서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야말로 한국판 홀로코스트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영장 전담 판사는 실제로 왜 그런 걸 했냐. 똑같은 얘기겠죠.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형식 논리 때문에 이 사람은 불구속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법의 정신이 뭡니까? 법은 상식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 법의 정신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어요, 판사들이. 그래서 다시 의심하지만 이게 무슨 사법 카르텔이 존재하나? 자기들끼리만 아는 암암리의 이신전심? 이거는 사실은 그거는 사실 깊이 우리가 이 사태가 진정되고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사법개혁 측면에서 판사들의 채용과 임명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자질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 다른 나라 서구라든가 이런 데에 뭐 그 선출직으로 가든 아니면 청문회를 강화하든 뭔가 그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구속영장 재청구된 이유가 수감을 준비한 이제 박성재의 어떠한 그 정황이 뚜렷이 밝혀졌다라고 해서 한 건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문건이 확실한 거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불구속. 그리고 그거 있는 거는 그냥 그 법무부 장관의 절차적인 걸 했다고 불구속.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불구속인 거예요. 각각을 잘라놓으면 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합쳐놓으면은 이게 내란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판사들은 마치 지기현 판사가 날짜로 자른 것처럼 그러니까 물고 문고 바로 봐서는 사실은 맞아요. 근데 법의 정신이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판사들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면은 이거는 다른 수단을 쓰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 박성재, 야, 김건희 따까리 깜빵 가자 했는데도 막 뻣뻣하게 갔어요. 이거. 그리고 끝났어요. 결과 나왔죠. 호송차를 타고 웃는 모습,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웃는 게 안도의 웃음일까요? 비웃음일까요? 아니, 저거 누가 봐도 비웃음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해도 나는 감옥 안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든든한 팀 백이서라고 하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시스템에 대한 비웃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형식 속의 비형식이죠. 형식 속의 비형식이 가장 전체주의에서 가장 써먹기 쉬운 겁니다. 형식 속의 비형식. 그렇죠. 형식을 이용하는 비형식이죠. 그러면 이 방금 호송차에서 웃고 있는 모습 보면서 난 든든한 백이 있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다 깜빵 있잖아요. 도대체 백이 누굽니까? 그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을 넘어서는 일종의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의 거의 카르텔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법 카르텔과 그렇죠. 내란 카르텔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 하나가 어떤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떤 감정적인 형태의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안가회동의 4인방도 딱히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밥 먹으러 만났다고 알면서도 속이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고, 나머지들도 다 그런 비슷한 거죠. 그 박성재한테 문건을 써줬다고 하는 그 과장도 역시 이 사람도 변명은 있어요. 어차피 장관이 써달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그 조성현 대령 같이 생각 있는 군인조차도 이 검사들은 그런 주제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고위 검사직에 있는 사람이 연대장급에 있는 대령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자질을 또 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고위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예. 네, 자질 없는 준비되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나라를 만들었고 비정상을 정상화로 하고 있는데, 어제도 특검이 재밌는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박성재에게 보낸 사악한 한동훈이 2년째 질질 끌고 있어. 이 문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는 일단 선과학이 명확한 것 같아요. 윤석열은요? 예. 네. 말하자면은 그 누구 아니면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다 악마죠. 한동훈조차도 자기가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나쁜 짓을 시킨 자기 소위 부하도 네. 자기의 거스름은 다 악마가 되는 거죠. 자기 똘마니도. 트럼프가 존 볼튼을 그렇게 악마화해서 감옥에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죠. 존 볼튼 감옥 가요 이제? 가잖아요. 지금 그 기소해 갖고 지금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멀리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거스르면은 다 빨갱이고 악마입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은요, 본인은 절대 선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나를 거스르는 자들은 다 악마로 보는 사악한 자들이죠. 전체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막 여러 가지 발언들, 국가주의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온갖 이런 말을 동원해 갖고 누르고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같은 사람은 자기랑 같이 손잡고 대선에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전체주의와 파시즘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정말 파시스트였네요. 파시스트죠. 무솔리니. 그런 사람들이 파시스트죠. 예. 그리고 박성재에 이어서 황교안, 정말 부정선거론자의 대표 주자인데 네. 구속영장 심사 결과도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저는 지금 미친 개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재명 정권, 반독재 반민주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하수인이 오라고 하면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네, 내란 선동 혐의인 황교안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두 사람이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까지,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이죠. 총리도 하고. 또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판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의 가장 정점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법이 뭐고 법치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가장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할 사람인데,
본인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한 옛날에 이 소위 말하는 이런 어떤 거리에서의 투쟁이라고 하면은 저런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의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권력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고 미친 게 얘기하지만 스스로 권력에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이 주먹을 쥐고 일장연설을 연설을 하거든요. 하죠. 마치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이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그렇죠. 겁니다. 출신을 의심합니다. 출신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과거에 뭘 배웠든 무슨 출신이든 아무런 의미 없는 현재형이 중요하죠. 현재의 자극적이고 강한 극우적 선동이 본인한테 본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건 장동혁 대표도 똑같습니다. 본인이 황교안이라고 하는데 할 말 다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스스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우리는 위헌 정당입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론자입니다. 라는 거를 입증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예.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막 그 선동을 하다가 보니까 네. 사실 귀결은 그거잖아요. 지금 막 하다가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됩니다. 하고 우리 같이 싸울 사람 같이 싸우는 황교안이네. 전쟁해야 됩니다. 황교안입니다라고 했는데 머릿속으로는 좀 이상해질 느낌이 있죠. 싸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선동꾼들의 한계죠. 선동꾼들의 한계죠. 함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황교안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재명한테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데 네.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져 버리는 그쵸. 거예요. 그게 정치인의 언동이 아니라 이제 선동꾼의 언동과 헷갈려 버리니까 아하.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게 장동혁 도대체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동꾼의 한계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쭉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갑자기 당내 의원들 막 반발하니까 이거 가지고 좀 비판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그거는 이제 말하거든요. 일종의 방법론이었다라고 한 발 빼잖아요. 그죠? 저기 비판을 받으니까 네. 비판은 받기 싫은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진짜 선동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더 크게 나가려면 그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듣기 싫어. 그러니까 그건 또 거기서는 또 이거는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라고 딱 날 믿어. 뭘 믿기는. 다 이제 주저앉는데 그러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상황이겠죠. 스스로는. 네. 근데 스스로에 취해서 자기가 좁아졌다는 걸 생각하지 않죠. 네. 그게 선동꾼의 모습이죠. 참 선동꾼 모사꾼을 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황교안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그다음에 서부지법 폭동도 옹호하고 그다음에 막 부정선거론 얘기하고 미친 개라고 얘기하고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된 어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분위기에 취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순수성에 중독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그리고 사실- 중요한 말이 내란 자체는 또 없었다 이 말까지 그렇죠. 내란 했거든요. 자체는 없었다고 예. 하죠. 보통 우리가 이 가장 위험한 자들이 순수한 자들입니다. 순수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완전 무결해.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명확히 PR을 구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A 아닌 B가 됩니다. 근데 사실 보통의 정치적 현실에서 PR가 그렇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소위 말하는 폭력이죠. 강제력이고 그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명확하죠. 이재명은 미친 개. 나는 그와 싸우고 있는 나는 일종의 십자군. 순수한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옳고 내 말은 다 옳고 내 뒤에 서 있는 사람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명확해지죠. 아주 깔끔해지지만 사실은 자기의 입지는 좁아져. 그런데
아마 마음은 되게 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 중독되니까 그 말에 중독되니까 다음 말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그 말을 선전선동해서 말을 하고 그 말에 의해서 본인이 지배당하고 다시 잠식당하는 지배되고 거군요. 중독이 되고 다시 또 그거에 의해서 자기 행동이 규제되는 이 악순환이 그 반복돼요. 메비우스의 띠네요, 완전히. 그렇죠. 끝엔 격이밖에 없지만은 문제는 그거를 누군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지적해 줄 사람은 떠나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네, 황교안,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전 국민들 분노하는 지점이었는데 또 보도록 하고요. 홍장원 싹 다 잡아들여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전 국민을 분노를 야기시켰는데 윤석열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폭로했던 홍장원이 윤석열과 다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실게요.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네, 홍장원의 싹 다 잡아들여 재차 증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분은 명확합니다. 저분은 소위 말하는 블랙존의 출신이고 네. 이 눈빛이 흔들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말씀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하면은 뭔가 공격당할 것 같은 부분도 있으니까 평소에 스타일도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오히려 더 저런 사람들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가 더 쉽지 않죠.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윤석열은 이 글씨체를 트집을 잡아요. 그러면서 아니 이거 글씨체가 지렁이처럼 돼 있잖아.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인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게 빠르게 어떤 말을 메모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필기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건 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고 누가 그럼 정치했습니까? 저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 지렁이처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메시지를 공격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 정신 상태가 저 지렁이처럼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오히려 그걸 그렇게 흥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윤석열이 흥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렁이 글씨랑 그 팩트랑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글씨체가 악필이면 다 팩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얘기를 하지만 되도 않는 얘기로 일종의 스스로의 어떤 정당성을 스스로 주장하는 거죠. 자기 주장일 뿐이죠. 뭐 무슨 지렁이 같은 글씨를 하면서 막 이렇게 비웃었던 윤석열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허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자기도 자기를 확신할 수 없으면 그런 표정이 나타납니다. 허하고 막 이렇게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홍장원 씨가 전에 과거 이렇게 말해요. 난 대통령 참 좋아했다. 근데 윤석열의 싹 다 잡아들여 이 명령은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당연히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조태용이 잘못된 거지 홍장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기관에서 중요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 차장인 홍장원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었고 네. 조태용은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조태용은 그 자리에 가면 안 됐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당연히 저런 포지션을 취해야지 맞는 거죠. 저게 정상이죠. 홍장원이 정상이죠. 홍장원 정상.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윤석열 이제 애증의 관계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경호의 이제 체포동의 요구서에도 한동훈을 빨갱이라고 욕했고요. 또 이제 우리 그거 말고라도 박성재의 이제 구속영장 심사 그거 보면서 영장심사에서도 사악한 한동훈이 2년째 질질 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계속 보였거든요.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불편할까요? 김건희한테 불편했을까요? 아, 이게 윤석열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한테 한동훈은 그렇게 불편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한동훈이 계속 김건희 수사를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분은 김건희였었겠죠. 네. 그러니까 계속 쟤는 악마야, 쟤는 뭐야라고 하는 것을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한동훈 때문에 심기 불편했던 우리 김건희 이제 불구속 조사를 받기 위해서 보석 신문 받았습니다. 관련 영상 보실게요. 김건희가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지금?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오늘 기사 났던데 김건희 보석 청구하면서 구치소에서 혼잣말하고 다녀서 보석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지금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뭐 그런 복음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죠? 네네. 봐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법원도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장관님도 지금 김건희가 혼잣말하고 다니는지 구치소에서 보고를 받으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석 나가려고 지금 재판부터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양두구육이에요. 이런 게 거짓말장이고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지. 계속 폭로전이 나오고 있는데 건지는 뭐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 5번째 남자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이 관련 문자가 나오니까 발끈하면서 그래서 보석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건강 이상설 얘기하면서 혼자 중얼거린다. 뭐 기억도 온전치 않은 것 같다. 이 보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는 김건희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김건희 씨 자체가 평소에도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인데. 네, 어떻게 해야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도사들 찾고 이런 분이면 사실은 이 영부인이라든가 대통령 부인한테는 안 맞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망 증상이 나타나고 심신미약에서 뭔가 조현병 증상으로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막 진압력 이상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그건 누가 봤을까요? 본인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나는 좀 미친 사람이 이런 소리잖아요. 그거를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건 되게 이상한 거고. 네.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들이 이렇게 전했겠죠라고 하는 전했겠는데, 근데 아까 김영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사실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아주 건강한 사람이죠. 다만 지금의 권력욕에 높아갖고 있는 게 자기의 상황과 안 맞아갖고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래 감옥에 계셔야죠. 오래 계셔야 된다. 그렇죠. 예. 제가 이해하는 보석 사유는 뭐 건강 요소는 들어가 있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측에서 이 문자 우리 공개됐잖아요. 난 네가 걱정돼서 블라블라블라 하니까 아니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이게 남자와의 불륜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보석해줘.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제 불륜 프레임으로 특검이 바르려고 하니까 네. 이거를 법원이 막아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이게 했다는 그러면은 거잖아요. 보석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게 인해서 무슨 보석해달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보석 사유는 존재하는데 이거랑 보석이랑 무슨 상관인지. 자기가 불륜으로 공격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근데 그래서 특검에서 내놓은 문자도 실제로는 정확히 불륜 관련된 건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가 발전인 거죠. 자기가 자가 발전을 한 거죠. 네. 항상 김건희의 심리가 궁금해서 우리가 많이 여쭤보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김건희가 뭐 그 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고 또 공예품 65점도 빌렸는데 그것도 관저로 다 가져가고 또 망가지기도 하고 이 공예품까지 이렇게 빌려서 가져가는 행위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주변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주변이 불안하다? 계속. 예. 불안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도사들이랑 많이 얘기하고 막 계속 뭐 전화로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건진이도 누구한테 계속 조언을 받아서 뭘 할까요 하는데 그게 사실 불안감의 표현 같아요.
근데 불안감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당연히 네. 주변에 있는 어떤 장식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왕가의 장식물들을 계속 주변에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어떤 데서는 본인이 왕 뭐 놀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불안감의 표현 같아요.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김건희 앞으로 행보 봐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이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보석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심지어 전자발찌까지 부착할 수 있다고 해요.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하거든. 아니 솔직히 전자발찌는 다들 너무 안 하고 네, 싶은 발찌까지도. 건데 성범죄자가 주로 하고 이것까지 부착하면서 보석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제 자기를 이렇게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다른 어떤 존재의 이 그것에 투영한 방식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석이든 장식이든 명품이든 온갖 걸로 치장하지만 사실은 껍데기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말하는 게 겉돌아요. 이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면담하고 상담해 보면은 겉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자아가 낮지? 라는 생각을. 그러면 이런 자아가 낮은 사람들이 꼭 비슷한 사람을 포섭하면서 자아를 넓혀가거든요. 그게 이제 김건희라는 사람의 심적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자아가 낮고 자존감이 낮으면 어디 갇혀 있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석에 저렇게 집착하는 거고. 나가고 싶고 나가면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또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 만나서 자기의 낮은 자존감이나 자아를 채우려고 또 이러는 거예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사람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독방에? 혼자 있으면 아마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보석 청구에 그렇죠. 집착하고 어떻게든 있다.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죠.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